32. 1802년 금년 9월에 나는 1802년이면 118년 전이네요. 1802년 금년 9월에 나는 북부지방에 사는 친구에게서 자기 소유의 사냥터에 와서 함께 사냥을 즐기자는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에 전혀 뜻하지 않게 김어튼에서 15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게 되었다. 길가 어느 주막에서 마부가 양동이를 들고 내 말에 물을 먹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갓 베어낸 새파란 귀리를 실은 집마차가 지나가자 마부가 말했다. 저건 김어튼에서 오는 거로군. 그곳은 주수가 다른 데보다 3주는 늦으니까 김어튼이라고 하고 내가 되뇌었다. 그 고장에서 살던 기억이 벌써 희미하고 어렴풋해졌던 것이다. 아하, 나도 아는 곳일세. 여기서 얼마나 먼가? 저 고개를 넘어서 14마일쯤 가면 되는데 길이 좀 험하지요. 마부가 대답했다.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가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아직 정오도 채 안 된 무렵이어서 시간도 충분한데다 주막에 사룻밤을 묵는 것보다야 세를 낸 집이기는 하나 내 집 지붕 밑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하루쯤은 시간적인 여유를 낼 수 있었으므로 가까이 온 김에 집주인을 만나 일을 마무리하면 다시 그 고장을 찾아가는 수고를 덜 수도 있었다. 잠시 쉬고 나서 하인에게 김어튼 마을로 가는 길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말들이 애를 먹긴 했지만 우리는 약 3시간 만에 그 마을에 도착했다. 하인은 마을에 남겨두고 나 혼자서 골짜기를 따라 내려갔다. 잿빛 교회 건물은 더 짙은 잿빛이 되어 있었고 쓸쓸한 교회 묘지는 더욱 쓸쓸해 보였다. 황야에 놓아 기르는 양 한 마리가 무덤 위의 잔풀을 뜯고 있었다. 쾌적하고 따뜻한 날씨였다. 여행을 하기에는 좀 더웠지만 그래도 더위 때문에 아래 위로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8월 가까이에 그 경치를 보았다면 그 호젓한 고장에서 한 달쯤 지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이다. 겨울에는 더없이 어물한 곳이지만 여름에는 야산에 둘러싸인 계곡들이며 깎아지른 듯과 바른 언덕에 넘실대는 히스가 더없는 절경을 이룬다. 나는 해가 저물기 전에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부엌 굴뚝에서 한 줄기 가느다랗고 푸른 연기가 동그라미를 그리며 솟아오르는 걸 보니 사람들이 모두 뒤처에 있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말을 탄 채 앞마당으로 들었었다. 현관 아래에는 9이나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웬 노파 한 사람이 성마 계단에 기대어 생각에 잠긴 채 담뱃대를 빨고 있었다. 딘 부인은 안에 있어요? 나는 노파에게 물었다. 딘 부인이요? 없는데요? 그녀가 대답했다. 딘 부인은 여기 살지 않아요. 저 위 워더링 하이츠에 살고 있죠. 그럼 할머니가 이 집 가정부이신가요? 나는 계속 물었다. 그래요.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죠. 노파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나는 로그우드라고 하는데 이 집을 세낸 사람이죠. 오늘 밤엔 여기서 지내야겠는데 내가 묵을 방이 있나요? 주인님이라고요? 노파는 놀라서 소리쳤다. 주인님이 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별이나 하고 오실 일이지. 눅눅하지 않고 쓸만한 방이 없는데 이를 어쩌나? 노파는 담뱃대를 내던지고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갔고 소녀도 뒤따라 들어갔다. 나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곧 노파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과 더욱이 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노파는 더욱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여기 안 살아도 그냥 임대를 계속 냈는가 봐 자기가? 나는 노파에게 진정하라고 이러고는 산책을 다녀올 테니 그동안에 그 실 한쪽 구석을 치워서 저녁이나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침실 하나에 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렇다고 썰고 닦을 건까지는 없고 그저 불이나 잘 피워놓고 시트만 눅눅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노파는 최선을 다할 의향이 있는 듯 했다. 그런데 난로 소재용 소를 부직갱이로 잘못 알고 난로를 쑤시기도 하고 늘 써오던 다른 물건들도 마구 혼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쉴자리야 마련해 놓겠지 싶어 노파의 성의를 믿고 물러나왔다. 우더링 하이츠가 내 산책의 목적지였다. 앞마당을 나올 때야 뒤늦게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가 물었다. 하이츠 사람들은 모두 잘 있나요? 나는 노파에게 물었다. 네, 제가 알기론 그런 것 같은데요. 노파는 뜨거운 재가 든 재 밖에를 들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나는 딘 부인이 왜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떠나냐고 묻고 싶었으나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노파를 더 붙들고 물어볼 수 없는 노릇이라 그냥 나와버렸다. 그러고는
붉게 물든 쇠강빛은 뒤에서 막 솟아오르는 온화한 달빛은 앞에서 받으며 느긋하게 거닐었다. 내가 스르시 크로스 저택에 딸린 숲을 벗어나서 히스클리프시 집 쪽으로 갈라지는 돌 투성이의 새길을 오를 때에는 석양빛은 사라지고 달빛이 환해지고 있었다. 워드링 하이츠가 보이는 곳에 다다르기도 전에 낮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다만 서녁 하늘에 아슴푸레한 호박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달빛이 워낙 환해서 길 위의 돌멩이 하나하나, 풀잎 하나하나가 다 보였다. 이번에는 담장을 넘거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손을 대자 곧 열렸기 때문이다. 이거 좋아졌는데? 하고 나는 생각했다. 후각의 도움으로 좋아진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었다. 흔한 과일나무들 사이에서 자라 난하와 향꽃무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현관문이며 창문도 모두 열려 있었다. 그리고 탄광지대에서는 자라난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라 난화와 이렇게 글이 붙어 있어요. 자라 다음에 띄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인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라 난화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관문이며 창문도 모두 열려 있었다. 그리고 탄광지대에서는 흔한 광경이지만 벽난로에서 빨간 불빛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꽃을 보면서 느끼는 아늑함이 있어 열이 조금 과하더라도 참을 수 있었다. 그리고 워드링 하이츠의 거실은 아주 널찍해서 열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물러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집 사람들은 창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모습도 보였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도 보고 바라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그랬지만 머뭇거릴수록 질투심이 커지는 것이었다. 켄트러리, 반대라는 뜻이랍니다. 켄트러리란 말이야. 벌써 세 번째야. 이 바보야, 다시는 가르쳐주지 않을 테야. 자, 발음해봐. 못하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버릴 거야. 은방울이 굴러가는 듯한 감미로운 목소리였다. 그래, 켄트러리. 이번엔 잘 있으니까 뽀뽀해줘. 굵지만 부드러운 의조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안 돼. 먼저 하나도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다 읽어봐. 남자가 읽기 시작했다. 그는 말쑥한 차림의 젊은이로 탁자에 앉아 책을 앞에 놓고 있었다. 잘생긴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의 눈길은 가만히 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을성 없이 자꾸만 그의 어깨에 얹은 조그만 흰 손으로 올라갔는데 그 손의 임자는 이렇게 주위가 흐트러진 걸 볼 때마다 그의 뺨을 따끔하게 찰싹 때려줬다. 그 손의 임자는 그 젊은이 뒤에 서 있었다. 공부를 봐주려고 몸을 굽힐 때면 부드럽게 물결치는 그녀의 금발이 이따금 그의 갈색 머리카락과 뒤섞였다. 그녀의 얼굴을 그가 볼 수 없는 것은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마음을 사로잡는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도 있었을 기회를 내던지고 말았던 게 억울해서 입술을 깨물었다. 실수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읽기가 끝나자 학생은 상을 달라고 졸라서 적어도 5번의 뽀뽀를 받았고 그 자신도 아낌없이 되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 쪽으로 다가왔는데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니 밖으로 나와 황야를 산책할 모양이었다. 그때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당황하게 하면 헤어튼 은쇼가 말로 못하면 마음속으로라도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라는 저주를 나한테 퍼부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분하기도 하고 심술도 났지만 살그머니 돌아서 부엌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쪽도 문이 열려 있었는데 문간에 넬리 딘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소리는 안쪽에서 들려오는 편입하고 멸시 어린 거친 말소리, 갈로 열고 음악적인 어조와는 거리가 먼 거친 말소리 때문에 이따금 먹곤 했다. 그 노래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의 욕짓거리를 듣는 게 낫겠어. 부엌에 있는 사람은 넬리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불평을 해댔다. 내가 성경책을 펼치기만 하면 사탄을 찬송하는 노래나 세상의 온갖 지독한 사악함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대니 이렇게 망쳐갈 때가 있나? 이런 너때 먹지 않은 인간이야. 저 여자도 그렇고 가엾은 도련님은 너희들 틈에서 타락해 가는군. 우리 도련님이 불쌍해서 어쩌지? 조셉인가 봐. 그는 으르렁대며
덧붙였다. 도련님은 마귀한테 홀린 게 틀림없어. 오 주여,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법률도 정의도 없으니까요. 없고 말고요.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활활 다루는 장작더미 위에 앉아 있겠죠. 제발 영감은 기독교인답게 성경이나 읽어요. 내일의 간섭 말고. 이 노래는 요정 애니의 결혼식이라는 건데 좋은 곡이에요. 춤을 추기에도 좋죠. 딘 부인이 다시 노래를 시작하려는 참에 내가 앞으로 다가서자 단박에 나를 알아보고는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로그드씨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서르시 크로스 저택의 방들은 모두 잠가버렸는데요. 미리 기별이라도 주시지 않고 내가 머물 동안만 그럭저럭 잠이나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일러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떠날 테니까요. 그런데 부인은 어떻게 여기로 옮겨오게 됐나요? 그 이야기는 해봐요. 로그드 씨가 런던으로 떠나시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질라가 일을 그만두자 히스클리프 씨가 저들을 이 집에 와 있으라고 하더군요. 로그드 씨가 돌아오실 때까지만 말이에요. 거기 서 계시지만 말고 어서 이리로 들어오세요. 지금 기머튼에서 걸어오시는 길인가요? 서르시 크로스 저택에서 오는 길이에요. 그 집에서 내가 묵을 방을 치우는 동안 나는 그 집 주인 양반과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봤어요. 이곳에 다시 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주인님은 지금 나가고 안 계신 데다가 금방 돌아오실 것 같지는 않네요. 넬리는 나를 거실로 안내하면서 말했다. 집세에 관한 일인데 내가 대답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 아가씨와 해결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하시던가요. 아가씨는 아직 그런 일을 처리할 줄 몰라서 제가 대신하고 있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 로그드 씨는 히스클리프 씨가 세상을 뜬 걸 아직 모르시나 보군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히스클리프 씨가 세상을 떴다고요?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놀라서 소리쳤다. 석 달 전 일이죠. 그런데 좀 앉으세요. 모자도 이리 주시고요.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만,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다 저녁 준비를 하라고 일러놓았어요. 부인도 앉아요. 그가 죽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그 젊은이들도 곧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했지요. 그렇답니다. 아주 늦도록 돌아다니면서 밤마다 야단을 쳐야 한다니까요. 그래봐야 제 말은 듣지도 않는답니다. 그건 그렇고 묵은 맥주가 있는데 한잔 하세요. 기운이 나실 거예요. 아주 피곤해 보이시네요. 애부 자유롭네. 딘 부인은 내가 사양할 틈도 주지 않고 급히 맥주를 가지러 갔다. 그때 조셉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저 나이에 사내를 끌어들이다니 창피하지도 않은가? 게다가 주인집 지하실에서 맥주까지 퍼다 먹이려 하다니 이런 꼴까지 보게 되다니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군. 딘 부인은 대꾸하기 위해 멈춰서지 않고 곧바로 나가더니 1파인트짜리 언잔에 맥주를 가득 부어서 금방 다시 들어왔다. 나는 맥주 맛이 좋다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딘 부인은 히스클리프 씨의 후일담을 들려줬다. 그는 과연 딘 부인의 표현대로 괴상하게 세상을 떠났다. 딘 부인이 이야기했다. 로그드 씨가 떠나고 2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워더링 하이츠로 오라는 전가를 받았답니다. 저는 캐서린 아가씨를 위해서 흔쾌히 따라 나섰죠. 아가씨를 처음 보았을 때 어찌나 놀라고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아가씨와 헤어진 뒤로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히스클리프 씨는 저를 다시 이 집에 불러들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제가 필요했고 캐서린 아가씨를 보기가 지겨워졌다는 말만 하더군요. 작은 응접실을 거실로 삼아 아가씨를 데리고 있으라는 거였어요. 자기는 하루에 한두 번 어쩔 수 없이 봐야 할 때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했죠. 일이 이렇게 되자 캐서린 아가씨는 기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르시 크로스 저택에서 아가씨의 즐거움이었던 많은 책이며 다른 물건들을 남몰래 날라다 놓고는 이만하면 어느 정도 심심치 않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뿌듯해했지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기뻐하던 캐서린 아가씨가 얼마 안 가서 차츰 짜증을 내고 안달을 부리는 것이었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정원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봄이 다가오자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야 한다는 게 몹시 답답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집안일을 돌봐야 하니까 자주 아가씨 곁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적적하다고 불평이었어요. 심지어 아가씨는 혼자서 조용히 앉아있는 것보다 부엌에 와서 조셉과 말다툼을 벌이는 걸 더 좋아했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벌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따금 주인 어른이 거실에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해었던 도련님도 부엌에 와 있어야 했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헤어튼 도련님이 들어오면 아가씨는 부엌에서 나가거나 조용히 제 일을 거들어 주었어요. 도련님을 쳐다보거나 말을 건네는 일도 없었지요. 도련님도 언제나 시무룩하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가씨가 태도를 바꾸어 도련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였어요. 말을 걸기도 하고 멍청하다더니 게으르다더니 하며 공연히 트집을 잡는가 하면 어떻게 저녁 내에 난로뿐만 바라보고 졸기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의아해했죠. 저 사람은 마치 개 같아, 안 그래 엘렌? 언젠가 아가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면 집마차를 끄는 말 같아. 언제나 일하고 먹고 자기만 하잖아. 저 사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을 거야. 헤어튼, 너도 꿈을 꾸니? 그렇다면 무슨 꿈을 꾸니? 설령 꿈을 꾸더라도 무슨 꿈인지 나한테 말할 수는 없을걸? 그러고 나서 아가씨는 도련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도련님은 다시는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저 사람은 지금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몰라. 아가씨가 말을 이었어요. 암캐 준호가 잘 때처럼 어깨를 움찔거리고 있잖아. 한번 물어봐 엘렌. 얌전히 굴지 않으면 헤어튼 도련님이 히스클리프 씨에게 아가씨의 행치를 일러바쳐서 위층으로 쫓아내버릴걸요. 제가 말했어요. 도련님은 어깨를 움찔댈 뿐만 아니라 주먹을 쓰고 싶은데 불끈 쥐더군요. 내가 부엌에 있으면 왜 헤어튼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난 알고 있어. 또 언젠가 아가씨는 불쑥 이렇게 외쳤어요. 헤어튼은 내가 비웃을까봐 두려운 거야. 엘렌, 어떻게 생각해? 언젠가 헤어튼은 저 혼자 읽기 공부를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비웃는다고 책을 태우고 공부도 그만두지 뭐야. 바보처럼 말이야. 아가씨가 못되게 군 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난 헤어튼이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할 줄은 못했거든. 행동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 헤어튼, 지금 내가 책을 주면 받을래? 한번 해봐야지. 아가씨는 읽고 있던 책을 헤어튼 도련님의 손에 올려줘 놓았죠. 그러자 헤어튼 도련님은 책을 팽개치며 그런 짓거리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목을 분질러 버리겠다고 도틀대더군요. 그럼 이걸 여기 탁자 서랍에 놓아두고 잠이나 자러 가야겠네.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가씨는 저한테 와서 헤어튼 도련님이 그 책에 손을 대는지 잘 살펴보라고 속삭이고는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가씨에게 그렇게 알리자 아가씨는 무척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아가씨는 헤어튼 도련님이 계속 시무룩하고 나태하게 사는 게 안쓰러웠던가 봐요. 자기를 향상시켜버리는 그의 노력을 비웃어서 공부를 그만두게 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요.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중단시키고 말았으니까요. 아가씨는 그 피해를 보상하려고 창의력을 발휘했답니다. 응접실에서는 하기 어려운 다림질이나 한 곳에 가만히 서서 하는 다른 일을 할 때면 재미있는 책을 갖고 와서 저한테 큰 소리로 읽어주곤 했는데 헤어튼 도련님이 있을 때에는 되게 흥미진진한 대목에서 읽기를 멈추고는 그 자리에 책을 펼쳐두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는데도 헤어튼 도련님은 마치 노새처럼 고집이 세서 아가씨가 던진 미끼를 물지 않았어요.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는 날이면 조셉과 난로 양쪽을 차지하고 앉아서 자동 인형처럼 담배를 뻐끔거리며 지냈죠. 늙은 쪽은 다행히 귀가 어두워서 아가씨가 책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젊은 쪽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날씨 좋은 날 저녁이면 그 젊은이는 사냥개를 앞세워 사냥을 나가곤 했어요. 그러면 캐슬이 나가서는 하품을 하고 한숨을 쉬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대곤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안뜰이나 정원으로 사라져 버렸다가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는 사는 게 지겹고 자기의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점점 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해서 은시오 도련님조차 그 실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3월 초에 은시오 도련님은 사고를 당해서 며칠 동안 부엌에만 들어앉아 있어야 했어요. 혼자서 언덕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총이 터지는 바람에 파편에 팔이 찢어져서 집까지 오는 동안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 결과 도련님은 회복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난로가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캐슬이 나가서는 도련님이 부엌에 있게 되어 좋은 모양이었어요. 적어도 위층방에 있는 걸 평소보다 더 싫어했답니다. 아가씨는 제게 부엌에서 할 일을 찾아내라고 졸라서 함께 따라 나서는 것이었어요. 부활절 다음 날인 월요일에 조셉은 소 몇 마리를 이끌고 기뭇한 장에 갔고 저는 오후에 부엌에서 세탁물을 마무르느라 바빴죠. 은시오는 어느 때처럼 뚱한 표정으로 난로 한쪽 귀퉁이에 앉아 있었고
우리 아가씨는 심심풀이로 유리창에 그림을 그리다가 실증이 나면 갑자기 노래를 부르거나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탄식을 하면서 고집스럽게 담배를 피우대며 난로불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사촌을 짜증과 조바심이 섞인 눈초리로 헐끔헐끔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창가에서 빛을 가리고 서 있으니 어두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제가 말하자 아가씨는 난로가로 자리를 옮기더군요. 저는 아가씨가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곧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여튼 난 네가 내 사촌이라는 게 기쁘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고를 내고 거칠게 굴지만 않으면 말이야. 하여튼 도련님한테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죠. 하여튼 듣고 있는 거야? 아가씨가 말했어요. 저리 꺼져. 도련님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듯 퉁명스럽게 으르렁댔죠. 내가 그 담뱃대를 치워주지.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입에서 담뱃대를 뽑아버렸어요. 그러고는 도련님이 도로 빼앗으려고 손을 뻗기도 전에 담뱃대를 부러뜨려 불 속으로 던져버렸죠. 그러자 도련님은 욕을 내뱉으며 다른 담뱃대를 집어들더군요. 그만 피워.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담배 연기가 얼굴에 몰려들어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아가씨가 외쳤어요. 저리 꺼지지 못해? 도련님이 사납게 소리를 질렀어요. 날 좀 가만 내버려 두라고. 싫어. 그렇게는 못하겠어. 내가 나한테 말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내가 너한테 바보라고 했던 건 정말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어. 너를 업신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봐, 나를 좀 봐. 하여튼 너는 내 사촌 오빠니까 나를 사촌으로 인정해야 해. 캐서린 아가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난 너 같은 것하고는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너는 더럽고 뻐기기나 하고 대먹지 못하게 사람을 비웃기나 하잖아. 내가 다시 너 같은 것에게 곁눈질을 하느니 내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겠어. 저리 비키지 못해? 당장 비켜. 헤어튼 도련님이 대답했어요. 울상이 된 캐서린 아가씨는 입술을 깨물며 창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울고 싶은 마음을 감추려고 이상한 곡조를 흥얼거리며 안간힘을 썼지요. 헤어튼 도련님, 사촌하고 사이좋게 지내셔야죠. 아가씨도 금방지게 군것을 뉘우치고 있으니까요. 아가씨와 친하게 지내면 도련님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몰라보게 좋아지실걸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라고? 그가 외쳤어요. 저 애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제 발사계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다 해도 저 애의 환심을 사려고 비웃음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거지. 너는 히스클리프 씨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나를 싫어하잖아. 캐시 아가씨는 더 이상 괴로움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은시오 도련님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골백분도 더 너를 두둔하다가 히스클리프 씨를 화나게 했겠니? 그것도 네가 나를 비웃거나 업신여길 때 말이야. 계속 나를 괴롭히면 그 실에 가서 너가 나를 못살게 구니 부엌에 있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할 거야. 난 너가 내 편을 들어준 줄을 몰랐어. 아가씨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난 너무 불행해서 모두에게 화가 나 있거든. 하지만 지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할게. 그리고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뭘 더 해야겠니? 아가씨는 난로가로 되돌아가서 솔직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그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워지며 잔뜩 찌푸려졌어요. 주먹은 여전히 결의에 차서 굳게 쥐어져 있었고 눈은 바닥을 노려보고 있었죠. 캐서린 아가씨는 그가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것이 단지 고집 때문이지 자기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는 게 분명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몸을 굽혀 그의 볼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으니까요. 그 귀여운 말갈량이 아가씨는 내가 못 봤을 거라 생각하고는 뒤로 물러나서 아주 새침하게 창가 자리로 돌아와 앉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무라는 뜻을 내비쳤죠. 그랬더니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엘렌. 악수는 그냥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는데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줘야 했어. 그 입맞춤이 헤어튼 도련님의 마음을 돌려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련님은 몇 분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몹시 신경을 썼고 얼굴을 들었을 때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무척 당황스러워했죠. 캐서린 아가씨는 근사한 책 한 권을 흰 종이에 포장하고는 리본으로 묶어서 헤어튼 은시오 씨에게 라고 쓰더군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그 선물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리고 이 말도 좀 전해줘. 이걸 받으면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줄 것이고 받지 않으면 위층으로 올라가서 다시는 그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부탁한 사람이 조바심을 내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저는 그것을 들고 가서 그 말을 전했는데 헤어튼 도련님은 손도 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도련님의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밀어내지는 않더군요. 저는 하던 일을 하러 돌아왔고 캐서린 아가씨는 머리와 두 팔을 탁자에 기대고 있다가 포장을 푸는 바스락 소리가 들리자 살그머니 일어나 사촌 옆으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헤어튼 도련님을 몸을 떨며 얼굴을 붉혔어요. 무례함과 무뚝뚝한 저기가 완전히 사라졌더군요. 처음에는 아가씨의 궁금해하는 표정과 속삭이는 듯한 애원에도 한마디 대답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헤어튼, 용서한다고 말해줘. 제발.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난 아주 기쁠 거야. 마침내 헤어튼 도련님이 들리지 않는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더군요. 그리고 내 친구가 되어줄 거지? 캐서린 아가씨가 물었어요. 그건 안 돼. 넌 평생 날마다 나를 창피하게 여기게 될 거야. 나를 알면 알수록 더 창피해질 거야. 난 그게 견딜 수 없어. 도련님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야? 아가씨는 꿀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도련님에게 더욱 바싹 다가가 앉았죠. 그러고는 더 이상 분명한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보았을 때 두 사람이 어찌나 환한 얼굴로 함께 선물로 받은 그 책을 들여다보고 있던지 저는 조약이 잘 체결되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였던 사이가 이제부터는 굳은 맹우가 되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지요. 그들이 보고 있던 책은 멋진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그림들은 물론 함께 앉아 있는데 매료되어서 조셉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련한 조셉 영감은 캐서린 아가씨가 헤어튼 은시어 도련님과 같은 긴 의자에 앉아 한 손을 도련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자기가 총애하는 도련님이 캐서린 아가씨가 옆에 있는 걸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했겠죠.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그는 그날 밤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다만 엄숙한 표정으로 탁자 위에 커다란 성경책을 펼치고는 그날 거래의 산물인 때 묻은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 그 위에 올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마침내 그는 헤어튼 도련님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주인님께 갖다 드리고 거기 그대로 있어요. 나도 내 방으로 올라갈 테니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못 돼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 다른 방을 찾아야 한다니까요. 조셉이 말했어요. 캐서린 아가씨 우리도 나가야겠어요. 난 다림질을 다 했는데 아가씨도 준비가 다 됐죠? 제가 말했어요.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아가씨가 마지못해 일었으며 대답했어요. 헤어튼 이 책을 벽난로 선반 위에 두고 갈게. 그리고 내일은 몇 권 더 갖고 내려올게. 놓고 가는 책이란 책은 모조리 내 거실로 가져갈 거요. 운이 좋아서 그 책들을 다시 보게 되겠지. 그러니까 책을 보시려건 혼자 보라고 조셉이 말했어요. 캐시 아가씨는 자기 책을 없애기만 하면 조셉의 책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헤어튼 옆을 지나며 방긋 웃고는 노래를 부르며 위층으로 올라갔지요. 아마 아가씨가 이 집에 온 뒤로 그때보다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린턴 도련님이 찾아오던 때를 제외하면 말이죠.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급속히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틀어질 때가 들어 있기는 했어요. 은시오 도련님은 아가씨가 바라는 만큼 빨리 배우지 못했는데 우리 아가씨는 철학자도 참을성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죠. 한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싶어 했고 다른 한 사람 역시 상대방을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그 목표에 도달했답니다. 로구드시, 히스클리프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었다는 걸 이제 아셨죠? 지금은 로구드시가 그리려고 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다 싶어요. 지금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랍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날에는 저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영국을 통틀어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33.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이었어요. 은시오 도련님은 여전히 들리를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집 주위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전처럼 캐서린 아가씨를 제 곁에 잡아두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지요. 아가씨는 저보다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는 자기 사촌이 정원에서 가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제가 들어와서 아침을 먹자고 부르러 가보니 아가씨가 사촌을 설득하여 까치밥 나무와 구스베리 덤불을 없애고 넓은 공터를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씩 그로스 저택에서 화초를 들여다 심을 계획을 짜느라 분주했어요.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곳을 빈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가막 까치밥 나무들은 조셉이 가장 아끼는 것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가운데다가 화단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원. 저는 조셉이 이걸 보면 당장 주인어른께 이르고 야단이 날 텐데 정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놓고 뭐라고 변명하려고 그래요. 이 일로 한바탕 불효령이 떨어질 테니 두고 봐요. 아가씨가 시킨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해어떤 도련님도 참 아가씨보다 나을 게 없네요. 저게 조셉 거라는 걸 깜빡했어. 은시오 도련님은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뭐. 우리는 언제나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차를 만들고 고기를 썰어서 나눠주는 안주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식사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캐슬린 아가씨는 평소에는 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는데 그날은 살그머니 헤어튼 옆으로 가더군요. 아가씨가 저기를 나타낼 때처럼 친밀감을 나타낼 때도 그리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가씨, 사촌 오빠와 너무 많이 이야기하거나 쳐다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히스클리프 씨의 신경을 건드려 두 분 모두에게 화를 내실 테니까요. 하고 방에 들었을 때 제가 속삭였습니다. 알았어, 주의할게.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그러고서 1분도 되지 않아 아가씨는 개걸음으로 살금살금 헤어튼 도련님 쪽으로 가서는 거의 죽그릇에 앵초 꽃을 꽂는 것이었어요.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는 아가씨에게 말도 못하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아가씨가 자꾸만 찝쩍거려서 도련님이 하마터면 두 번이나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눈치를 주었더니 주인어른을 힐끔거리더군요. 주인어른의 얼굴을 보니 다른 문제의 골몰에 있어서 주위에 있는 우리에게 신경이 가지 않는 듯 했어요. 아가씨는 그 양반의 얼굴을 살피는 잠깐 동안만 심각해졌을 뿐이었죠. 이내 다시 얼굴을 돌리고 장난을 걸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헤어튼 도련님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흠칫하며 놀라며 빠르게 우리의 얼굴을 훑어보았어요. 캐슬린 아가씨는 여느 때처럼 불안하지만 반항적인 표정으로 그의 눈길을 떼받았지요. 그는 아가씨의 그 반항적인 표정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네가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앉아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 대체 어떤 악기가 들러붙었기에 그런 지독히도 불쾌한 눈으로 나를 계속 쏘아보는 거냐? 눈을 내리깔지 못해? 네가 있다는 걸 내가 모르게 하란 말이야. 내가 너의 그 희죽거리는 버리장머리를 고쳐준 줄 알았는데. 제가 웃었어요. 헤어튼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주인이 다그쳤어요. 헤어튼 도련님은 자기 접시만 내려다볼 뿐 다시 그 말을 되풀이 하지는 않았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잠시 그를 쳐다보고 나서 묵묵히 다시 식사를 하며 중단했던 생각에 다시 잠기더군요. 식사는 거의 끝나가고 두 젊은이도 조심하여 서로 조금 떨어져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중에는 더 이상의 소동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조셉이 입구에 나타나서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고 눈을 부라린 것으로 보아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나무들에게 행해진 얼토당토 않은 짓을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는 그걸 발견하기 전에 아가씨와 헤어튼 도련님이 거기에 있는 걸 보았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듯 아래 위 턱을 움직이며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을 이렇게 내뱉기 시작했으니까요. 난 일한 삭시나 받아가지고 떠나야겠어요. 60년 동안 일한 곳에서 뼈를 묻을 작정이었는데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 책임에 자질구레한 소지품도 모두 다락방으로 옮겨놓고 부엌을 저들에게 내줄 생각이었는데 공연히 소란을 피우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난로가에 정든 내 자리를 포기하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 여자가 나한테서 내 정원까지 빼앗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복판을. 주인 양반, 난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저는 골칫거리를 그냥 놓아두려거든 주인 양반이나 그러시죠. 난 저 골칫거리에는 도저히 적응이 되지 않고 원래 노인네는 새로운 골칫거리에 금방 익숙해지지도 않는 법이니까 차라리 거리로 나가 막노동이라도 하며 입에 풀칠하는 게 낫겠어. 이봐 이 바보 같은 영감탱이. 히스클리프 씨가 조셉의 말을 중단하며 말했어요. 간단히 말해 도대체 뭐가 불만이란 말이야. 난 영감과 넬리의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겠어. 넬리가 영감을 석탄광으로 처박는다 해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고. 넬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셉이 대답했어요. 넬리 때문에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넬리가 고약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넬리는 사람 혼을 빼가지는 않았으니까요. 사내 녀석이 윙크를 하며 쳐다볼 만큼 잘생기지는 않았단 말씀입니다요. 그런데 저 끔찍하고 무례한 여왕님께서는 그 대담한 눈초리와 뻔뻔스러운 짓거리로 우리 도련님을 홀려버렸단 말씀이지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질 지경입니다요. 도련님은 내가 저를 돌봐주느라 애쓴 것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정원에 있던 멋진 까막같이 밤나무 한 줄을 전부 뽑아버렸다고요. 여기까지 말한 조심은 너무나 속이 상한 데다 배은망덕한 헤어튼 도련님의 위태로운 처지가 떠올라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는 것이었어요. 이 바보 영감이 술에 취했나? 히스클리프 씨가 물었어요. 헤어튼, 저 영감이 너 때문에 저 야단을 하는 거냐? 제가 가마까치밤나무 2-3그루를 뽑았거든요. 하지만 다시 심어 놓을 거예요. 도련님이 대답했죠. 무엇 때문에 나무를 뽑은 거냐? 주인어른이 물었어요. 캐서린 아가씨가 적절한 때에 끼어들더군요. 우리는 거기다 꽃을 좀 심고 싶었어요. 제가 헤어튼에게 나무를 뽑으라고 시켰으니까 잘못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어요. 아가씨가 큰 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대체 어느 놈이 너들의 정원의 나무에 손을 대도 좋다고 허락했단 말이냐? 깜짝 놀란 히스클리프 씨가 아가씨를 다그쳤어요. 그리고 누가 너들의 저 계집의 말을 따르라고 했냐? 그는 헤어튼 도련님을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헤어튼 도련님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의 사촌은 이렇게 대답했죠. 내 땅을 모두 빼앗아 놓고 내가 꽃밭 좀 가꾸겠다는데 땅 몇 평쯤 내주는 걸 아까워해서는 안 되죠. 네 땅이라고? 이 금방진 계집 같으니 네 땅은 처음부터 없었어. 히스클리프 씨가 말했어요. 내 돈도 가로챘잖아요. 아가씨는 노여움에 이글거리는 히스클리프의 눈초리를 대받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러고는 좀 전에 먹다 남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닥쳐! 그가 격분하며 소리쳤어요. 얼른 먹고 꺼져! 게다가 헤어튼이 땅과 돈도 다 가로챘잖아요. 그래도 그 무모한 아가씨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헤어튼과 나는 이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니 당신이 한 짓을 헤어튼에게 모두 다 말해줄 거예요. 주인어른은 잠시 어리둥절하다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한다는 표정으로 아가씨를 한참 동안 뚫어지도록 노려보았죠. 나를 때리면 헤어튼도 당신을 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좋을걸요? 아니, 헤어튼이 청년이니까. 아가씨가 말했어요. 헤어튼이 너를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녀석을 때려서 지옥으로 보내겠다. 히스클리프가 고함을 쳤습니다. 이 망할 요물 같으니 니까 저게 감히 저놈을 꿰어 나한테 맞서게 한다고? 저년을 쫓아내 안 들려? 부엌에 쳐넣으란 말이야. 엘렌 딘, 저년을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게 했다간 저년을 죽여버릴 테다. 헤어튼 도련님은 작은 소리로 아가씨에게 나가자고 타일렀습니다. 저년을 끌어내. 더 짓거리고 서 있을 테야. 히스클리프는 사납게 외치고는 자기가 직접 끌어내리고 아가씨에게 다가갔어요. 헤어튼은 더 이상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악당 같으니. 그리고 곧 나처럼 당신을 증오하게 될 거예요. 캐서린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그만두란 말이야. 네가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못 듣겠어. 그만해 두라고. 헤어튼 도련님이 나무라는 터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날 때리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지. 아가씨가 외쳤어요. 그만 가자. 도련님은 간절히 속삭였어요.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히스클리프가 아씨를 붙잡았어요. 이제는 저리 비켜. 히스클리프가 은시오 도련님에게 말했어요. 이 망할 년, 이번에 참을 수 없도록 화를 솟구치게 하는군. 내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다. 그는 캐서린 아가씨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헤어튼 도련님은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면서 히스클리프의 손을 놓게 하려고 하더군요. 히스클리프의 검은 눈이 번뜩이는 것이 마치 캐서린 아가씨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기세였어요. 그래서 저도 위험을 무릅쓰고 아가씨를 구하려고 용기를 내리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머리채를 움켜쥔 손을 놓고 아가씨의 팔을 잡더니 얼굴을 뚜려져라 쳐다보는 것이었어. 그러고 나서 마음을 진정하려는 듯 손을 들어 자기의 두 눈을 가리고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캐서린 아가씨를 돌아보며 애써 차분한 의조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화를 돋우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말로 내 손에 죽게 될 테니까. 나가서 넬리 옆에 가만히 있어. 그 금방진 소리는 넬리와 있을 때만 하라고. 헤어튼 녀석이 네 말을 듣는 게 눈에 띄기만 하면 제 스스로 빌어먹도록 녀석을 내쫓을 테다. 네가 저 녀석을 사랑하면 저 녀석은 불황자의 거짓 신세가 될 거란 말이다. 넬리, 저녀를 데리고 나가. 모두 나가란 말이야. 나가라고. 저는 캐서린 아가씨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가씨는 빠져나오게 된데 기뻐서 더 이상 버티지 않았죠. 도련님도 뒤따라 나오고 히스클리프 씨만 거실에 남았는데 점심때가 될 때까지 혼자 있더군요. 저는 캐서린 아가씨에게 점심을 갖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클리프 씨는 아가씨의 의자가 비어있는 걸 보더니 저더러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하더군요. 그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저녁에야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하며 곧바로 집을 나섰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된 캐서린 아가씨와 헤어튼 도련님은 히스클리프 씨가 없는 동안 거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가씨가 히스클리프 씨가 도련님의 아버지한테 한 행동을 말해주겠다고 하자 헤어튼 도련님은 엄하게 제지하더군요. 헤어튼이 생각이 깊네. 헤어튼의 아버지가 히스클리프에게 크게 당했다 아닙니까? 헤어튼 도련님은 히스클리프 씨를 헐뜯는 말은 듣지 않을 것이고 설령 그가 악마라 하더라도 자기는 상관하지 않고 그의 편이 될 것이며 히스클리프 씨를 비난하려거든 차라리 예전처럼 자기를 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캐서린 아가씨는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도련님은 만약에 자기가 아가씨의 아버지를 욕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물어 아가씨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가씨는 은시오 도련님이 히스클리프 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성의 힘으로 깨부수지 못할 강렬한 유대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 그 관계는 습관으로 맺어진 쇠사슬과 같아서 그 관계를 끊으려는 건 잔인한 짓임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때 이후로 아가씨는 히스클리프 씨에 대한 불평도 혐오감을 드러내는 표정도 삼가는 착한 마음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와 헤어튼 도련님을 이간하려고 했던 걸 후회한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죠. 정말 그 뒤로는 헤어튼 도련님이 듣는 데서 자기의 압제자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작은 말다툼이 해소되고 나자 두 사람은 다시 친해져서 각각 학생과 선생이 되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느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일이 끝나고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운이 나든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제 친자식 같았으니까요. 한 명은 오래전부터 저의 자랑거리였고 이제 다른 한 명도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련님의 솔직하고 따뜻하고 총명한 천성은 그때까지 길러진 무지와 상스러움의 구름을 재빨리 걷어냈고 캐서린 아가씨의 진심 어린 칭찬으로 힘을 얻은 도련님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음이 밝아지자 얼굴도 밝아졌고 표정에 활기와 품위가 더해졌지요. 언젠가 캐서린 아가씨가 절벽으로 몰래 원정을 떠났을 때 제가 워더링 하이츠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는 동안 어느덧 어둠이 깔렸고 주인도 돌아왔지요. 주인은 앞문으로 들어와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기도 전에 우리 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전부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유쾌하고 천진한 장면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들을 꾸짖었다면 무척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빨갛게 타오르는 벽난로 불빛이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머리를 비추어 어린아이처럼 열성적인 호기심으로 생기가 넘치는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헤어튼 도련님은 23살이고 캐서린 아가씨는 18살이었지만 각자 느끼고 배우는 게 어찌나 새롭던지 성숙한 이의 냉담하고 시큰둥한 감정은 느끼지도 나타내지도 않았던 거지요. 그들은 동시에 눈을 들었고 히스클리프 씨와 눈길이 마주쳤어요. 아마 눈여겨보신 일이 없겠지만 그 두 사람의 눈은 무척 많이 닮았답니다. 돌아가신 캐서린 은쇼 아씨의 눈을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눈 말고는 캐서린 아가씨는 아비바가 늦고 콧대가 다소 휘어진 것 때문에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좀 그만하게 보인다는 것 외에는 어머니와 닮은 데가 거의 없었어요. 눈만 닮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카인 헤어튼 도련님의 닮은 데가 훨씬 많았죠. 볼 때마다 그게 신기했는데 그날은 특히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이례적인 활동을 한 덕분에 도련님의 감각이 더욱 기민해지고 정신적인 능력이 깨어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헤어튼 도련님의 모습이 아씨와 너무나 비슷해서 히스클리프 씨의 저기가 누그러졌나 봅니다. 그는 몹시 흥분하여 난로 쪽으로 걸어갔지만 그 젊은이를 바라보는 동안 이내 흥분이 가라앉았어요. 아니, 흥분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는 헤어튼 도련님의 손에서 책을 빼앗아 펼쳐진 페이지를 힐끗 들여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되돌려 주더군요. 그러고는 그저 캐슬린 아가씨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할 뿐이었죠. 헤어튼 도련님도 꿈을 대지 않고 뒤따라 나갔어요. 저도 막 나가려는 참이었는데 주인이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더군요. 초라한 결말이군, 안 그래? 그는 조금 전에 목격한 장면에 대해 잠시 생각을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의 그 맹렬한 노력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끝난단 말인가. 나는 두 집안을 파멸시키려고 지렛대며 꽃갱이를 장만하고 헤라클레스처럼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단련해 왔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자 어느 쪽 집이든 지붕의 슬레이트 한 장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렸지 뭐야. 나의 옛 원수들은 날 파멸시키지 못했어. 이제야말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수를 할 때지. 하려고만 들면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지. 난 때리고 싶지 않아. 손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귀찮아졌다고. 이렇게 말하니 관대함의 미덕을 보여주려고 여태껏 애써온 것처럼 들리는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그들이 파멸을 즐기고 싶은 의욕도 능력도 없어졌어. 너무 나태해져서 부질없이 남을 파멸시켜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 거지. 넬리. 이상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 지금 그 변화의 그림자가 내게 드리워져 있지. 난 일상생활에 도통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야. 내 눈에 확실한 형체로 보이는 것은 방금 나간 저 두 사람뿐이야. 그리고 저들의 모습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비참할 정도로 말이야. 캐슬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정말이지 그 애는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기만 해도 미치도록 화가 나니까. 그러나 헤어튼 녀석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그렇지만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녀석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아마 넬리는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저 녀석이 일깨우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난날의 수많은 기억이며 생각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말이야. 그래도 넬리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을 테고 내 마음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군. 5분 전에 내 눈에 비친 헤어트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젊은 시절의 화신이었어. 그 녀석이 어찌나 다양하게 느껴졌든지 녀석에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건 불가능했어. 우선 그 녀석은 죽은 캐서린과 너무 닮아서 덜컥 겁이 날 정도로 그녀를 연상시키지. 넬리는 그게 내 상상력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나한테 그녀와 관련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 무엇 하나 그녀를 떠올리지 않는 게 있어야 말이지. 바닥을 볼 때마다 깔린 돌 하나하나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 흘러가는 구름송이마다, 나무마다, 밤이면 들이쉬는 공기마다, 낮이면 눈에 보이는 온갖 물체 속에 나는 그녀의 모습에 둘러싸여 지낸다니까. 더없이 평범한 남자와 여자의 얼굴에서, 심지어 내 얼굴에서조차 그녀를 닮은 점이 눈에 띄어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헤어튼의 모습에서 내 불멸의 사랑, 내 권리를 지키려는 열렬한 노력, 나의 비천했던 시절, 나의 자존심, 나의 행복, 나의 고통 등을 보았던 거야. 이런 내 생각을 넬리에게 말하는 건 미친 짓이겠지. 그렇더라도 내가 늘 혼자 지내는 걸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왜 헤어튼과 함께 있는 게 도움이 되기는 그냥 끊임없이 겪어온 내 고통을 더욱 심하게 하는지 설명이 되었을 거야. 그 녀석이 제 사촌과 어울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 때문이지. 난 그 애들에게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니 그건 무슨 뜻인가요? 히스클리프씨. 그의 태도가 위험해 보여서 저는 이렇게 물었죠. 제가 보이기에 그는 아주 힘세고 건강했기 때문에 정신을 잃거나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정신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울한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했고 기묘한 공상을 즐겼답니다. 죽은 애인에 관한 편집적인 정세를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그의 정신은 나만큼이나 정상적이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나도 알 수 없어. 지금은 그저 그 징후만 느낄 뿐이지.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넬리, 그런 건 아니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우세요?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나고? 냐고? 천만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난 죽음에 대한 예감도 두려움도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왜 그러겠어?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위험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난 백발노인이 될 때까지 살아있어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될 거야. 그렇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어. 숨을 쉬어야지 하고 나 자신을 일깨워야 하는 상태거든. 심지어 내 심장들을 뛰라고 일깨워야 할 정도라니까. 마치 빽빽한 용수철을 뒤로 젖히는 것처럼. 한 가지 생각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면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억지로 해야 하고 온 우주를 뒤덮은 한 가지 생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 어떤 것도 억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야.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고 내 존재와 능력 전체가 그것을 성취하기를 갈망하고 있어.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확고하게 열망해 왔기 때문에 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그것도 곧 말이야. 그 소원이 내 존재를 삼켜버렸던 거야.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거지. 이렇게 틀어놓아도 고통이 떨어지지는 않는군. 그러나 틀어놓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 성격의 여러 면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야. 아, 제기랄, 너무나 오랜 싸움이었어. 이젠 그만 끝이 났으면 좋겠군. 그는 끔찍한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방안을 스승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조셉의 말처럼 양심의 가책이 그의 마음을 생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끝이 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표정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내비친 적이 없었지만 그게 그의 평상시 마음 상태였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의 평소 행동으로는 아무도 이런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로그드 씨도 그를 만났을 때 눈치채지 못하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무렵에도 그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훨씬 말수가 적어진 것을 빼고는 로그드 씨가 그를 만났던 때와 달라진 게 없었으니까요.